네, 다음은 우성정보대학교의 엄준철 부총장님 나오셔서 직업교육 훈련 정책과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 넘어가는 거 보이면 다음 장이 안녕하십니까? 우송정보대학의 엄준철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직업교육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신 전문가들이실 텐데요. 저는 오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주로 직업훈련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교육 훈련을 영어로 보통 티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이제 직업교육은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걸로 보고요. 오늘 말씀은 주로 이제 훈련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그 구성은 5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의 제도 변화, 그리고 숙련 기술인들을 어떻게 양성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벤치마킹했던 외국의 제도, 주로 아마 독일과 영국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정책은 그 수요에 기반한 산업인력 양성을 기본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62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노동집약 산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 당시에 그 자료를 보면은 문해율이 문맹이 한 35% 이를 정도로 그 격차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노동 집약 산업이고 경공업 산업 위주로 돼서 주로 비숙련의 그 기술 인력들이 담당을 했었는데, 이것이 제3차 경제개발 계획이 진행되면서 중화공업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이 옮겨가면서 여기에 필요한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특성화 고등학교만으로는 부족한 인력을 수급할 수가 없어서 정부가 공공직업훈련원 24개를 UNDP, ADB, ILO 등의 원조를 받아서 전국에 건립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이제 1년 과정의 훈련을 거쳐서 반숙련공 또 그리고 숙련공들 중심으로 산업 인력을 양성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1968년도에 직업훈련 법이 제정이 되면서 직업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에서 2000년 당시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T 산업과 하이테크 산업으로 중화공업에서 이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면서 이때 저희가 많이 필요로 하는 숙련공 또 테크니션, 중간 기술 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력들이 이제 많이 필요가 되었고요. 2000년 이후에는 이제 융복합 기술, 퓨전 테크놀로지와 같은 이제 필요한 인력들이 양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또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 직업훈련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많은 학자와 기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뾰족한 답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저마다 자기 나라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973년도에 중화공업을 선언할 당시에 인구 구조를 보면, 최근에 이제 인구 절벽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은데요. 그 당시에
60년생 기준으로 보면은 약 97만 명 정도가 이제 하나가 더 97만 명 정도가 이제 그 60년생 인구가 있고요. 또 57년생이 88만, 54년생이 76만인데 이 당시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보이는 초졸 진학자라는 이 숫자들입니다. 28만, 13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 끝나고 바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사람들이고 이 당시에 그 대입 정원을 보면 표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한 5만 7천에서 7만 3천 명.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 처음에 들어갈 때 진학률이 불과 20%가 안 됐다는 거죠. 물론 이 비율은 인구 비율로 보면은 한 7.5% 정도 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20% 이하가 이제 대학 진학을 했던 거고, 정부는 그 당시에 그 과학기술계 인력을 크게 세 등급으로 분류를 해 왔었는데, 이때 과학기술 인력들에 대해서는 제일 그 상위에 있는 과학기술자, 보통 이제 대학을 또는 대학원을 나온 인력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상위의 등급을 박사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고등학교나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이제 기능공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국가기술 자격을 기능장.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 이때는 이제 고졸 플러스 전문대가 있었죠. 5년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달할 수 있는 자격을 기술사 이렇게 봐서 정부에서 선언하기를 이 세 등급을 딴 사람들은 동등한 사회적 대우를 하겠다라고 74년 무렵에 선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태까지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1982년도에 등장하면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그런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여전히 학력 중심의 사회 그 구조의 틀은 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능 인력이 수급이 불균형한 게 중화공업으로 가면서 산업 인력이 이제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얼마나 부족했냐면 이 당시에 필요한 반숙련공이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당시에 15만 9천 명, 연도별로 여기서 아마 3차 기간일 때로 보이는데요. 공고 졸업생들이 약 한 16만 명. 근데 부족한 인력들은 한 직업훈련원을 통해서 6개월 또는 1년 과정을 통해서 한 20만 명이 양성됐는데 여전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중화공업을 하고 있는 내내 부족 인력으로 카운트가 됐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재정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UNDP, ADB, ILO 이런 곳에서 이제 차관을 얻어다가 그 공공직업훈련원을 24개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업화 특성 정책에 따라서 1차 연도에 1973년도에 금호공고, 성동공고, 부산공고, 전남공고가 설립이 됐고요. 2차 연도에 전북공고를 포함해서 19개, 그 다음에 3차 연도에 구미전자공고를 포함해서 특성화고 12개, 일반공고 55개 등이 설립이 되었고 이때 이제 2008년 이후에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부족한 산업 인력들을 메꿔 나갔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다 보면 저희가 이제 용어의 변천을 잠깐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산업화 과정에서 처음 나타난 남성 숙련 노동자를 저희가 기능공 원래 이제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73년도에 그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그 정부에서는 이들을 산업전사 이렇게 칭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많은 공단이 생기면서 주로 비진학자들이 공장 취업을 많이 하는 거에서 비하적인 발언으로 공돌이 공순이 뭐 이런 용어들도 생겨났다가 2015년도에 정부에서 기능공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사회적으로 비하하는 느낌이 있다고 그래서 이들을 숙련기술인으로 부르기로 하고 기존에 있던 기능장려법을 숙련기술법으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티벳 공급자가 크게 두 군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교육부 그리고 고용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알고 계시는 대로 전문대학과 특성화고등학교를 통해서 이러한 직업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공공훈련은 85개, 그 다음에 민간 직군이 현재 3,700여 개, 사내 직군이 2,900여 개 등을 통해서 직업훈련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럽 국가에서 보면 대개는 교육과 훈련을 분류하지 않고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통합 용어를 씁니다. 이건 아마 정부의 구조가 그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정부 명칭을 보면 DFE가 있는데 Department for Employment and Education입니다. 그러니까 Employment하고 Education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교육과 훈련을 띌 필요가 없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부, 직업교육은 교육부, 직업훈련은 노동부, 이런 이원화 체제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통 교육과 훈련,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이점을 뭐라고 보고 계세요? 너무 참석자들이 많아서 제가 답을 들을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의하기로 교육은 우리가 물론 이제 교육에 대한 교육학적인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제 직업교육 훈련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대개 to know something이나 to understand something, 그러니까 배워서 뭘 아는 거, 이해하는 거, 이런 건 그냥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 훈련은 to do something after learning, 그러니까 배우고 난 다음에 뭔가를 직접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학원을 열심히 다닌 것 또는 내가 좋은 레시피를 갖고 있는 것이 곧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기능은 기술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직업 훈련을 받는 또는 직업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낙인 효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인력 유입이 약간의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과 기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지 종속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별로 저희가 이제 그 역할에 따른 그 기술 인력을 구분해 보면 처음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연구 개발, 설계 디자인, 또 그 시제품 제작, 공정 관리, 제작 생산, 또 측정 검사,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대개 엔지니어들이 담당이고 이 뒤에 부분은 보통 이제 숙련 기능공들이 담당하는 영역이라면 지금은 이제 중간 기술자의 영역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제품을 제작과 유지 보수할 때까지 인력을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직업훈련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훈련법 제정이 1968년도에 되어 있고 69년도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24개의 직업훈련원을 건립할 목적을 두고 직업훈련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원을 인천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UNDP의 자금을 얻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인천 폴리텍 대학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1973년도에 훈련과 자격을 같이 가야 되니까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의 직무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무기능자에게 첫 번째 훈련이고요. 두 번째가 자격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다 끝난 사람들이 이제 고용시장에 고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원기능대학이 1980년도에 과기처 소속으로 설립이 되었고 1982년도에 훈련, 자격, 고용을 담당할 민간 기구가 필요하다라고는 판단에 의해서 한국직업훈련공단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테크니션 양성을 위해서 한국폴리텍 대학이 2006년도에 설립이 되는데 이때 과거에 기능대학 24개 그리고 인력공단이 운영하던 직업전문학교 21개가 합쳐서 폴리텍 대학이 200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숙련기술 장려 정책으로 보면은 86년도에 그 대한민국 명장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1989년도에
기능장려법이 숙련기술장려법으로 그 용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직업훈련관리공단이 산업인력공단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92년도에는 우수숙련기술인 제도가 시행이 되고 95년도에는 이쪽까지는 주로 이제 공학계열, 뿌리산업 이쪽이었는데 뿌리산업을 제외한 다른 분야, 예를 들면 뭐 자수라든지 목공 이런 분야에도 그 기능 전승자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됐고 2006년도에는 고졸 성공 신화를 이룬 분들을 매월 한 분씩 뽑아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상하는 기능 한국인 제도를 시행을 해왔고 석 달 뒤면은 200호 기능 한국인이 탄생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제 그 직업 교육 정책의 이제 히스토리가 어떻게 이제 변화됐는가를 정리해 본 건데요. 중등은 자료로 가름해서 잠깐 넘어가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고등교육 정책을 보면 처음에 박정희 정부 때 이때 이제 처음으로 2년제 전문학교 설립하고 또 이때는 이제 물론 당연히 경제개발 계획에 필요한 산업 인력을 여기를 통해서 양성한다는 목적이 강했고요. 그때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초급 때 고등 전문학교, 전문학교 해서 공고와 지금의 전문대학을 합쳐놓은 5년제 학교, 전수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가 3개가 생기면서 좀 약간의 정책적 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80년 들어서 정리가 됐고 이때 전문대 정원이 한 320% 정도 증원이 되고 학과 수도 51%, 학과 종류, 교원 연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80년 중반 넘어서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전문학사 학위가 수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 명칭 변경 이런 정책들이 쭉 이루어져 오다가 저희가 이제 특성화 사업이 김대중 정부 직전에 97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고 이 당시 이제 예산이 977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사업이 한 2,900억, 3,000억까지 아까 이제 발표 들어보면은 이 예산이 이제 훨씬 더 늘어난 형태로다가 진행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 산업인력 양성 관점에서 이 인력 양성의 이제 숫자를 본 건데요. 전문계 특성화 고교 그 변화 숫자와 학교 수하고 이제 공급되는 그 학생 수, 노동시장에 공급하는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학과 학생 수 여기 데이터가 이제 2020년이라 현재 숫자하고는 지금 한 4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의 티벳 제도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독일의 듀얼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도인데 여기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훈련을 시작하는 훈련의 주체가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주로 많은 훈련을 하고 실무적인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가르칠 수 없는 부분만 학교로 보내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정도를. 그래서 배우는 장소가 2군데죠. 기업과 학교. 그래서 이제 듀얼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여기에 학생들은 훈련 약정을 맺어서 재학하고 있는 중간에 이제 비용을 받습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훈련 약정을 맺으면 우리나라 이제 그 특성화 고등학교 이제 학생들 연령이 될 텐데요. 1학년 때 약정을 맺고 약 한 88만 원 정도 훈련 수당을 받고 2학년이 되면은 약 한 100만 원, 3학년이 되면은 130, 40만 원 정도의 훈련 수당을 받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도 이때부터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타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기 용돈 자기가 해결해서 뭐 필요한 킥보드도 사고 스키도 사고 이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얘들이 1학년 때는 별로 그 역할을 잘 못해서 가르쳐야 되는 기업의 손해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예를 들면은 엔진 오일을 간다든지 간단한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게 2학년 때부터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3학년쯤 되면 꽤나 숙련된 반숙련 기술인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원래대로 하면 몇 천만 원의 연봉을 주고 숙련 기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래 숙련 기술인을 회사가 중심이 돼서 양성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훨씬 더 큰 이익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제도는 기업이 중심이 되는 숙련 기술인을 양성하고 모든 기업들은 자기가 필요한 인력은 자기가 양성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중도 탈락률이 약 한 2, 3%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2, 3%가 되더라도 기업에서는 어차피 다른 직종에서, 그러니까 얘가 자동차 배우다가 소질이나 적성이 안 맞으면 제과나 제빵으로 옮겨가는데 기업에서는 손해는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과 제빵 하던 애들이 다시 기계나 자동차로 또 유입되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서 독일 안에 그 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독일에서는 이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이거를 보고 듀얼 시스템 도입을 3차례 도입을 했었는데 3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1981년도에 1차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86년도에 2+1 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산학협동 제도 이런 것들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의 풍토가 누구도 기업이 이런 인력을 양성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 양성은 정부나 학교의 몫이고 기업은 양성된 인력을 데려다가 돈 벌면 되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풍토하고는 잘 안 맞아서 3차례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맞고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일학습 병행제라는 제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성과가 지금 딱히 독일만큼 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제도는 독일의 제도가 그 기업이 중심이 돼서 하는 제도라면 영국의 제도는 학교가 중심이 돼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중심이 돼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 지금 학교에 익숙한 현장 실습이라는 제도, 주로 2학년 2학기에 나가는 현장 실습이고 공업계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 2학기 때 나가는 현장 실습이죠. 학교에서 배울 거 다 배우고 마지막에 현장 가서 자기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들은 영국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영어로 써놓은 거는 영국은 이러한 제도를 최근에 좀 고쳐가지고 어프렌타이십을 모던 어프렌타이십이라고 했고요. 영연방 국가에서는 영어를 쓰는 모든 나라들이죠. 이 영연방 국가에서는 이제 이런 영국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뭐 어프렌타이십 제도를 하고 있는 데들도 많고 또 독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독일의 제도를 하고 있는 데들도 많은데 이제 이 부분은 어느 나라 제도가 특별히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초기에는 우리나라 직업훈련은 독일의 제도를 벤치마킹했다가 1992년부터 95년도에 직업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만들면서는 일본의 단기대학 모델을 차용을 했고요. 이게 이제 2006년 폴리텍 대학이 되면서 한국의 독자 모델을 폴리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지금 직업훈련 이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 직업훈련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현재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 직업훈련 이 시스템은 이 프레임은 1970년도에 도입된 프레임을 아직도 그대로 갖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소득이 한 1,600불 될 때 중화공업에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 그 다음에 80년대에 그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으로 가면서 그 인력의 수요가 바뀌었던 부분, 그 다음에 90년도 중반에 아마 YS 정부 때인데 이때 이제 신경제정책을 하면서 신인력정책에 따라서 1년제 훈련을 2년제로다가 연장을 하고 그래서 이론과 실기를 잘할 수 있는 이러한 인력들을 이제 이때 양성을 했고 2000년대 후반에는 융합기술 또 하이테크 기술 이런 것들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훈련 쪽에서도 직업교육에서 하던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평생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개념을 이때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소득이 3만 불이죠. 3만 불쯤 되면 여기에 맞는 직업훈련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한계에 지금 부딪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추격형 이제 그 경제 모델을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 모델 좋은 거 따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딜레마고, 또 최근의 변화는 팬데믹하고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갈 건지, 이게 이제 되게 고민인데, 마지막 장에서 잠깐 보여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또 같은 고민을 하면서 해법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그 학습 양을 보면 이미 알고 계신 대로 대학 때까지가 공부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취직하면 학습량이 뚝 떨어졌는데, 지금 미래는 그렇지 않죠. 계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 평생학습, 평생 직업능력 개발 이런 거 통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스쿨 투 워크로 가서 학교 졸업하면 직장으로 가는 건데, 거꾸로 이제는 워크 투 스쿨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시점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학령기 인구 절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이제 워크 투 스쿨에서 저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 감소나 고용 불안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은 노동시장의 진입 통로로서만 지금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워크 투 스쿨에 대한 것도 이제 열어줘야 되는데, 뭐 이 개념이 도입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활성화가 되지 않은 거죠. 아마 지금쯤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련 기술 인력을 이제 그 구분을 해보면, 숙련 기술 인력을 구분을 해보면 이제 대학원이나 이제 처음에 그 4년제 공과대학을 나온 인력들은 이제 저희가 엔지니어라고 보통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공업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이제 기능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경제 개발이 되면서 하이테크 상품이 나오면서 기술과 기능과 이론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인력이 필요했고, 그게 이제 중간 기술 인력인 테크니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테크니션들의 수요 변화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뿌리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그 기술들이 80년과 90년대 정점을 찍고 있다가 컴퓨터나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점점 감소되고, 대신에 이제 새로운 숙련 기술 인력들이 여기 이제 그 수요가, 잠깐만요. 수요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점점 테크니션 또는 테크놀로지스트의 인력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변화 쪽을 살펴보면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기술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수업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직업 훈련에서는 이론과 실습의 비중이 2대8 또는 3대7로 훈련의 비중이 엄청 높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다행히 최근에 코로나 좀 가라앉으면서는 하고 있는데, 언제 이제 또다시 이런 상황 부딪힐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그 학습에 대한, 교육에 대한 컨셉도 교육에서 학습으로, 또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조립공을 양성하던 그 위주에서 이제는 현장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영향 당연히 받고 있는 거죠. 숙련 기술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손끝 기술과 경험적이고 암묵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었다면, 현재는 손끝 기술 플러스 IT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는 전체 공정을 이해하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게 대표적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줘야 될 것인지. 그런데 고민스러운 거는 인구 절벽과 더불어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생들의 수준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들한테 창의력 어떻게 저희가 던져줘야 될지 고민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숙련 기술 수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능적 숙련과 장인 정신을 요구했다면은, 또 지금은 탈숙련화, 그 다음에 고기술화의 양극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손끝 기술보다는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수요로 바뀌고 있고, 또 숙련 개발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 개발 방식의 과거에는 종점이 자격 취득인데, 현재는 이제 직무 능력 컴피던시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고, 미래에는 여전히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나 공정 능력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교육훈련이 바뀌게 되냐면 이미 10년 전부터 과거에는 기계 숙련공이 1000분의 2, 3mm를 가공하는 그 정밀도를 가지려면 10년, 15년 걸렸는데 지금은 6개월이면 가능한 거죠. 이 1000분의 2, 3mm를 사람이 안 하고 CNC 기계가 다 하니까 사람은 프로그래밍 하는 거 6개월 배우면 깎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훈련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서 독일도 이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기계공을 양성하기 위해서 1년에 1800시간 양성을 했는데 이게 점점 줄어요. 컴퓨터 때문에. 1600, 1400.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도입해서 지금 고용노동부 인력공단이 제시하는 기능사 시험이나 일학습 병행제 시간은 1400시간, 6개월이면 700시간. 그래서 일학습 병행이나 피텍 사업 참여하는 대학들은 그 기준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혹시 이쪽 어디서 컨트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받을 시간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쪽에 그 밑에 있는 분홍색 여기를 좀 한번 플레이를 좀 한번 가능할까요? 한 1분 정도만. 이게 지금 폴리텍 대학에서 3, 4년 전부터 구축하고 있는 융합기술교육센터입니다. 저기 마우스로다가요, 여기 한 중간쯤 이렇게 한 번씩 짚어주시죠. 그러면 이게 지금 화면이 빨리 넘어갈 겁니다. 지금 이제 범용 기계 공작 실습실 이런 데들도 다 카페 스타일로 옛날에는 카페 스타일로 바꿀 수 있는 데가 인문사회 계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기계과 실습실 가면은 기름때가 뚝뚝 떨어지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름대로 앞으로 이제 변화해야 되는 이런데 살아보려고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쫓아가야 되는지 백업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남아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전체적인 화면을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정책의 변화와 우리가 가져야 될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